자, 다시 돌아온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제대로 된 경기 규칙 Laws of the Game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aws of the Game, 경기 규칙은요, IPAB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매년 이제 발행을 하는데요. IPAB은 영연방 4개 국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리고 웨일스, 이 4개 국가의 축구협회와 피파 이렇게 5개의 단체가 이루고 있고요. 한때 박지성 위원이 이 아이팝의 자문위원으로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신지 사실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경기 규칙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규칙은요, 매년 아이팝에서 영어로 된 버전을 포스트를 하면 그거를 각 지역의 축구협회나 출판사 등에서 아이팝의 승인을 받아서 번역을 하고요. 국내에서는 대한축구협회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경기 규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축구에 대한 철학적인 얘기나 아니면 자잘한 스토리, 그리고 뒤쪽에는 나중에 진짜 심판이 돼서 필드에 나갔을 때 사용할 만한 팁 같은 것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규칙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데 축구에 관심이 있으실 분들은 여기 소개, 이 부분의 철학 부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읽으시면 굉장히 흥미로우실 겁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규칙이 개정이 될 때마다 사실 매년 개정되긴 하는데 개정과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최근에 가장 뜨거운 판정 이슈가 VAR,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죠. 그래서 그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가 16, 17 그 규칙 때 들어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6, 17의 개정은 가장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규칙 개정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규칙이 매년 조금씩 변하는데 가끔가다 크게 변할 때가 있어요. 최근에 공격자 핸드볼 관련된 그 개정도 굉장히 큰 개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규칙서 같은 경우는요, 국제축구평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렇게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언어의 성격상 번역을 할 때 오류나 아니면 음 약간의 오기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럴 때는 영어 버전을 우선시해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라리가에서 스페인어 버전이 잘못 해석이 되어서 문제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영어가 우선이라는 기준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요, 규칙서를 혼자 보시다 보면 경기 규칙이 바뀐 부분은 노란색 밑줄, 그리고 이름이 바뀐 것, 그러니까 표현이 바뀐 거는 검정색 밑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실 때 나는 이미 지난 연도 규칙을 다 안다 하시는 분은 노란색 위주로 읽으시면 될 겁니다. 사실 이 규칙서에 담고 있는 것이 필드의 크기, 볼의 크기, 그리고 등등 경기장 규칙까지 다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유소년 축구나 아니면 동네 축구에서는 적용되기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축구를 할 때 어떤 조건에서 어떤 규칙으로 해야 하는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규칙 제1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조는 필드이고요. 자, 필드, 바로 이제 그라운드를 의미를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필드 표면은 전체가 천연잔디이거나 대회 규정이 허용할 때는 인조잔디여야 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잔디가 최근에 핫한데 이게 러시아 월드컵 때 사용을 했죠. 하이브리드 잔디는 이제 대회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되시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배정하는 경기들을 나가보시면 대부분 인조잔디일 거예요. 그리고 색상은 반드시 녹색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필드는 당연히 직사각형이어야 하고요. 직사각형에서 넓은 부분이 터치라인, 짧은 부분이 골라인이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역시 현장에 나갔을 때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역시 가장 완벽한 조건에서 축구를 할 때, 그러니까 A매치 아니면 각급 프로 레벨 경기일 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소 90m에서 120m, 이게 터치라인이고요. 골라인은 45m에서 90m. 근데 요렇게 되면 90m, 90m 혹은 그런 정사각형 모양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정사각형 모양의 축구장은 없죠. 그리고 이제 A매치를 위해서는 따로 요렇게 해 놓는데, 만약에 배정을 받아서 가시게 되면 필드 사이즈는 현장에서 체크를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간편하게 나와 있는 그림인데요. 자, 먼저 여기를 볼까요? 여기가 페널티 박스라고 여러분이 부르시죠. 하지만 페널티 박스라고 심판 강사님 앞에서 말씀을 하시면 점수가 깎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페널티 에어리어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는 골키퍼가 손을 사용할 수 있고, 이 안에서 공격자에 대한 수비자의 파울이 일어난 경우 페널티 마크에서의 페널티킥이 주어지게 되죠. 이 골 에어리어는요, 골키퍼 보호구역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저 골 에어리어는 골킥, 골키퍼 선수가 골킥을 찰 때 저 안에서만 찰 수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페널티 아크는요, 제가 센터 서클하고 한꺼번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센터 서클 그리고 센터 마크 같은 경우는요, 항상 킥오프를 하실 때 보시면 한 선수가 여기 들어가 있고 다른 선수는 요 서클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이유가 요 서클이 반지름이 9.15m, 그러니까 프리킥을 할 때 우리가 9.15m로 떨어지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페널티 마크에서 이 페널티 아크까지도 9.15m예요. 여기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찰 때 선수들이 페널티 아크 안에 들어오면 안 되는 겁니다. 직접 프리킥을 할 때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수비수는 9.15m로 떨어져야 되는데 페널티킥도 직접 프리킥이죠. 그렇기 때문에 페널티킥 할 때도 이 9.15m를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장에 이제 막 도착을 하셨을 때 요 페널티 마크에 서서 센터 서클, 아니 페널티 아크까지 걸어서 자기 걸음으로 몇 걸음인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심판 강사분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실 건데요. 요걸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기 중에 흔히 말하는 수비 벽을 세울 때 9.15m를 해야 되는데 기준이 계속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내 발걸음으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과정들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장에 도착해서 걸으실 때는 페널티 마크에서 아크까지 걸으셔도 되고 센터 마크에서 센터 서클까지 걸어서 본인의 걸음으로 어느 정도인지 9.15m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축구가 영국에서 처음 시작되고 이런 수치 같은 것도 영국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야드를 썼어요. 영국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야드는 다 지금 정수인데 나머지는 미터는 소수로도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왜 9.15m냐 물으시면 영국에서 10걸음 10야드로 맞춰놨기 때문에 9.15m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술지역. 여기가 흔히 말하는 벤치죠. 이제 기술지역, 테크니컬 에리아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코칭 스텝이나 교체 대기 선수 등이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입니다. 그리고 요 기술 지역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팀 리스트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팀 리스트라고 하면 경기 전에 심판진에게 이제 팀의 뭐 단장, 사장, 뭐 구단주, 감독, 선수, 코치, 모든 지원 스태프 그런 사람들 명단을 한꺼번에 다 심판한테 내게 되고요. 그럼 그 명단에 있는 사람만 기술 지역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역시 심판 강사님께서 현장에 교육에 가시면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골대 같은 경우는요,
골대가 이번 2021 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보통 이제 원 또는 타원형이죠. 근데 정사각형, 직사각형 혹은 그 모양들의 조합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리면요. 골포스트 간의 간격은 7.32m여야 하고요. 골포스트하고 골라인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원 같은 경우는 지름이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 라인 안에 딱 들어가면 됩니다. 사실 요거는 유소년 축구에 가셨을 때 이제 골대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골대가 라인하고 잘 맞춰져 있는지 요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골라인 테크놀로지는 이제 우리나라에선 거의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상업 광고 역시 대다수의 경우 이제 안 보시긴 할 건데, 광고물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면 이제 경기구역, 그러니까 경계선 바깥에서 1m는 최소한 떨어져야 됩니다. 가끔 이제 광고물을 설치한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경기장을 둘러보시면서 광고물이 1m 이상 떨어져 있고 안전한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로고 엠블럼 그리고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여기는 좀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이렇게 해서 1조 필드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2조로 넘어가 볼게요. 2조는 볼입니다. 사실 필드가 제대로 된 필드가 없어도 볼만 있으면 축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 경기, 공식 경기에서 쓰이는 볼은 어떠한 기준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볼은, 축구공은 당연히 둥근 모양이어야죠. 미식 축구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모양이면 축구가 불가능하겠죠. 알맞은 재질, 볼링공으로 이제 축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경기 시작 시 무게하고 압력, 요거는 경기 시작 직전에 사용할 공이 심판진에게 전달이 되면 직접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0.6기압에서 1.1기압 이하인데요. 요거 이론 시험에 나옵니다. 이론 시험에 나오니까 반드시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현장에 가시면 기압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압계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딱 공에 꽂아서 0.6에서 1.1 사이인지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A매치나 프로 경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각 단위별로 인증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낮은 급수에서 현장에 나가시면 대회 주최 측에서 사용하는 지정한 공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경기 중에 볼이 터지거나 바람이 갑자기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부산 울산 경기였죠. 거기서도 공이 갑자기 바람에 빠지는 일이 있었는데, 결함이 발견된 경우 주심이 중단하기 전까지 선수들은 플레이를 해야 되고요. 주심이 발견한 즉시는 아니더라도 발견을 하게 되면 경기를 중단을 하고 공을 바꿔서 드롭볼로 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볼도 여기까지입니다. 자, 벌써 규칙 2개를 끝냈어요. 자, 3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수입니다. 이제 선수는 당연히 11대 11이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축구는 지금 8대 8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11대 11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고요. 대회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 팀이 7명보다 적을 때는 경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수들이 여러 명 퇴장당해서 7명보다 적거나 아니면 시작부터 선수가 없어서 7명보다 적다, 이렇게 되면 경기를 시작하거나 아니면 중단됐을 때 지속하거나 이런 게 불가능합니다. 선수 교체 수인데요. 이제 공식 대회, 그러니까 A매치를 예시로 들겠습니다. A매치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5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인 그 숫자는 각 연맹이나 아니면 협회 등에서 결정을 하고요. 대회 규정,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셨을 때 몇 명 교체할 수 있는지가 대회 규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대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현장에 가셨을 때 대회 규정이 심판진에게 전달이 되면 그런 사항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국가대표팀 경기는 22명의 교체 선수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12명이죠. 12명에 선발 11명을 추가하면 23인, 흔히 말하는 23인 엔트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대표 경기를 보시면 6번 교체하시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 부분입니다. 주심에게 통보가 되고, 그리고 해당 팀들 상호 간의 동의가 있을 때는 6명 혹은 더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교체 절차입니다. 교체 절차는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설명 안 드리고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교체가 되어서 들어갈 선수의 이름과 나올 선수의 이름이 적힌 노트를 테크니컬 에리어에서 대기심에게 전달할 겁니다. 그럼 대기심은 들어갈 선수의 장비, 그러니까 신가드를 착용을 했는가, 그리고 다리 쪽에 위험한 물체는 없는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교체돼서 나가는 선수는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본인하고 가장 가까운 라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안전상의 이유나 주심이 따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래처럼 대기심이 있는 쪽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첼시의 케파 선수 때문에 생긴 규칙이 이건데요. 교체될 선수가 필드 떠나기를 거부한다면 경기를 계속합니다. 그때 케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리그컵 결승전에서 사리 감독의 교체 지시를 거부를 했었죠. 그 이후로 생긴 규칙이 이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 짚고 넘어간 게 있네요. 재교체입니다. 재교체는 이제 대규정에서 허락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초등학교 경기가 지금 8대8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8대8에서는 무한대로 선수들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론이 끝나고 8대8을 따로 교육을 할 때 더 자세하게 심판 강사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골키퍼와 역할 교대. 가끔 이제 학교 축구 하시다 보면 갑자기 골키퍼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실제 경기에서는 주심한테 통보를 해야 되고, 공이 잠깐 멈췄을 때, 그러니까 공이 밖으로 나갔을 때, 아니면 파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만 교대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가 갑자기 2, 3분 전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교체 선수가 선발 선수 대신 경기를 시작을 하는데 주심한테 통보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선수를 뭐 다시 바꿔야 된다, 경고를 조치를 줘야 된다 하는데, 그 선수가 그대로 플레이를 하고 교체 허용 숫자, 그러니까 흔히 교체 카드라고 하죠. 교체 카드도 안 줄어들고, 그리고 원래 출전하기로 했다가 벤치로 밀린 선수는 다시 교체로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대신 들어간 선수에게 그것에 대한 징계 조치, 그러니까 옐로 카드나 퇴장, 이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 팀 리스트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팀 리스트란 구단주, 단장, 사장, 코칭 스텝, 지원 스텝, 선수단, 통역사 모든 사람이 이름이 올라가 있는 그 리스트인데요. 그 리스트에 없는 사람을 외부 인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외부 요인이에요. 외부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 팀 리스트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 의한 경기 중단이냐, 아니면 없는 사람에 의한 경기 중단이냐에 따라서 재개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는 사실 저도 오락가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가서 들으실 때 반드시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외부 인원이 있었을 때의 득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죠. 이제 외부 인원이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어느 개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건 역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현장 가서 그 심판 강사분께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실제 상황에서 많이 발생이 안 되고 논란도 많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심판분들한테 보수 교육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규칙을 설명해 드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장은 특별한 지위는 없어요. 하지만 코인 토스를 주로 주장이 하게 되고 어느 정도의 책임은 있다. 하지만 딱 정해진 주장은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규칙은 없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는 딱 3조까지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다리시고 있을 수도 있는 반칙이나 오프사이드 등등 재미있는 내용은 사실 좀 뒤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제 콘텐츠를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